1952년 1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되었고 이승만은 국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미약함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날 대통령 이승만은 물타기 시도로 인접해양해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했다. 그렇게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들썩하던 방위군 문제는 조용해지고 있었지만 거제도에 잡혀있는 태봉은 차츰 자괴감이 들었다. 차금돌의 꼬임에 의용군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간신히 살아서 신문도 받았지만 포로 수용소는 하나의 무기를 들지 않은 이북군대 같았다. 무엇보다도 평안도 출신과 함경도 출신으로 나뉘어 지역 갈등이 심했고 특히 남한 출신의 의용군은 발꿈치 때만큼도 여기질 않고 맘대로 부려먹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 평등사회는 없었다. 양반과 상놈이 없고 지주와 소작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된다고 했지만 하긴 황골 같은 작은 바닥엔 소작이 별로였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계급 논쟁을 보면 얼어 죽을 평등하는 생각에 넌덜머리가 났고 이러다 이북으로 끌려가 어머니를 영원히 못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사상검증에 들어가서 정치군관이 학습까지 시키며 감시와 일명 반동분자를 색출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는데 그들은 남한 출신 의용군을 색안경을 쓰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간질이 난무했다. 한골도 어김없이 설이 다가왔지만 선경은 어두운 설을 맞아 칩거했고 태복이도 세배를 다니지 않았고 철호도 봉숙이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쓸쓸한 설을 쇠고 있었다. 물론 철호 선경 부부도 만식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새해 인사를 가지 않았다. 설이 지나고 초닷새 날인 1월 31일 일본은 경찰 예비대를 자위대로 개편, 재무장을 시작했다. 한편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태봉이도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의용군 출신과 인민군 출신으로 나뉘고 있었다. 차라리 중공군 포로였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초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의용군을 분리된 것부터가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상호 격리 수용하는 한편 송환 희망포로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포로조사가 진행 중 침공 포로들이 완전히 장악한 제62동 수용소는 유엔군 조사단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포로 측에서는 55명이 즉석에서 사망하고 22명이 후에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월 23일 판문점 공산군 측 대표단은 수많은 우리의 인원을 야만적으로 학살한 유혈 사건이라며 항의를 하였다. 분명 이 사건은 유엔군 측 대표단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제8군 사령관 벤플리트 제임즈 A. 벤플리트는 수용소 내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트 프랜서스 T. 다드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수용소 내의 폭동과 사건은 계속되고 있었다. 3월 13일에도 포로막사 옆으로 지나가던 경비대 행렬의 막사 내의 포로들이 무차별 투석전을 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충돌에서 포로 즉사 10명, 치명상 2명, 부상으로 후송 26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협약이 안고 있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수용소 측에서는 포로를 적절히 다룰 수가 없었다. 이는 포로를 보호하는데 집착한 나머지 포로에 대한 대우와 포로 수용국의 제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포로가 조직체를 형성하여 포로 수용국의 위협을 가하는 사태에 대응할 조항은 담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꼴에선 설이 지나서 희연의 혼담이 오가고 3월 21살에 희연을 춘천 동산면으로 시집을 보냈다. 진규가 많이 업어줬고 아재하며 따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갔다. 난리통에 올리는 시기라 약식으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진명의 몸이 편치를 않아 시집을 가는 희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그 전쟁 중에도 봄은 오고 산천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 샘터에서 복순 엄마가 봉숙 엄마 저 서울에 있는 군복 만드는 피복 공장에서 처녀애들을 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복순이와 봉숙이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선경이 반색하며 그래요. 좋죠.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지만 당장 시집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동네에서 온갖 눈총을 맞고 있느니 보다 떠나서 공장에 있다가 시집을 보내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날로 준비를 끝내고 다음날 봉숙이와 복순이는 보따리를 하나씩 안고 중소 다리를 건너서 소주 고개를 넘어 강촌서 기차를 타고
월곡역에 내려서 공장에 들어가서 진규와 봉숙의 일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일단락된 것처럼 되었다. 4월 24일 서민호 의원이 순천에서 서창선 대위를 총으로 사살하는 서민호 의원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에 우여곡절 끝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었다. 4월 25일에는 전국에서 제1회 시읍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4월 28일 일본이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이 되었다. 미국 점령 기간 1945년 9월 1일, 1952년 4월 27일, 1952년 5월 6일 제76포로 막사의 포로들은 경비병에 의한 폭행과 수용소 내의 금품 수색을 구실로 헌병대대장과의 면회를 요청하였다. 헌병대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확약받은 포로들은 다시 포로수용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수용소장 도뜨 준장은 포로명단 작성을 위해 면담에 응하기로 하였다. 5월 7일 오후에 도뜨 장군이 제76 수용소 출입구에서 포로 대표와 면담 중에 일단의 포로들에게 납치되어 인질로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피랍은 미 제2군수 사령관을 통해 즉시 미 제8군 사령관에게 보고되었다. 수용소장이 포로들의 계획된 음모에 빠진 것이었다. 제8군 사령관은 승인 없이 무력 사용에 의한 구출작전은 불허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며 제2군수 사령관은 설득에 의한 구출을 시도하였다. 포로 수용소장 납치에 성공한 포로들은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용소 측의 허락을 받아 포로 수용소 내의 모든 포로 지도자들을 제76 포로 수용소 막사로 모이게 하였다. 포로들의 최초 요구는 각 막사 간의 전화시설을 갖추고 포로 조직을 인정하라는 등 7개 항이었다. 미 제8군 사령관은 이 사건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미 제1군단 참모장 콜슨 찰즈 F. 콜선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는 콜슨 준장을 통해 도뜨 준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서를 포로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콜슨 준장은 수용소 주변에 기갑부대를 배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실제로 콜슨 준장은 5월 11일 목표로 제76포로 수용소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포로들은 이에 대해 강경히 맞서 대담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콜슨 준장은 공산군 포로단체를 인정하였지만 송환 문제는 그의 재량권 밖이었다. 콜슨과 도뜨 준장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는데 도뜨는 포로들이 살해된 적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포로들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콜슨은 도뜨의 제의에 동의하고 일단 포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이러한 약속을 얻어낸 침공 포로들은 도뜨 장군을 1952년 5월 10일 저녁 석방하였다. 그러나 콜슨이 포로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도뜨 준장이 석방된 후 리지웨이 매슈비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인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즉각 콜슨의 협정을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는 공산포로 자체 내의 지휘자들에 의해 폭동이 발생하여 포로들이 사망하였고 또 이곳 포로 수용소에는 국제적십 자사 대표나 기자단 대표들이 항상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클라크 장군은 콜슨 장군을 즉각 해임하고 미 제2사단 부사단장 보트너 HAYDOML 보트너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즉시 거제도 경비대를 증원하도록 명령하여 5월 20일까지 제187공정연대 전투단과 전차 1개 대대를 증강시킴으로써 전체 병력이 14,820명에 달하였다. 도뜨의 피랍 사건은 휴전회담에서 공산군 측에게 좋은 선전무기가 되었다. 회담석상에서 수석대표 남일은 콜슨의 회신문에 기초하여 끝없는 일련의 유혈 사건이 유엔군 측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엔군의 이른바 포로조사라는 것이 공산군 측 포로들을 강제로 잡아두려는 음모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포로들은 의도적으로 수용소 내에 침투한 공작원들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휴전협상에서의 공산군 측의 입장을 지원하며 유엔군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암암리 활동하던 인민군의 조직은 완전히 그들의 세상이 되었다. 매일 인민재판이 벌어졌고 드디어 태봉이도 걸려들고 말았다. 그들은 미군의 포로조사 문서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거기에 의용군 포로 동양의 태봉이가 반공포로로 되어 있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태봉을 목이 밟힌 채 버둥거리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따뜻해짐과 어머니 선경 그리고 아버지 철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생 태복과 봉숙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스라이 멀어짐은 느끼며 하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태봉이 물개지서에서 나와 나룻배에 올라 서서히 떠나는데 아니 아버지 경범이와 같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홍천강을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아버지보다 성경은 태봉아, 태봉아 하며 외치며 따라가다 깨어난 성경은 밤새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갑발기 무렵 샘에서 물을 길어다 대접에 담아들고 장독대에 놓고 두 손을 비벼가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부디 우리 태봉이를 지켜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우리 태봉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 동쪽 산마루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빌었지만 그래도 온종일 불안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화전에 콩을 심으러 큰 한골에 가서도 콩을 심으면 허리 아픈 줄도 배적삼이 흠뻑 젖는 줄도 모르고 어제 꿈을 잊으려 기계처럼 호미로 땅을 찢고 콩알을 심었다. 그렇게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온몸이 지쳐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도 모진 목숨이라 며칠이 지나자 떨치고 일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유엔군에서 제안한 일괄 타결안도 포로 사건과 맞물리어 타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황골에선 피난을 떠났던 진혼에도 황골로 돌아와 공회당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올 때 너울가지가 좋은 음선이 또 다른 피난민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옥란이라는 여자로 규진이라는 8살 먹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음선이 근영과 미진을 불러 물어보았다. 저기 왜 아버지 있잖아 혼자 끓여 드시기도 힘드실 텐데 우리 따라온 규진 엄마하고 같이 사시게 하는 게 어떨까? 글쎄요. 괜찮긴 한데 작은 아버지 마음에 달렸지 뭐. 딸인 제가 물어보기도 그러네요. 그렇다고 조카 며느리인 내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연실 아빠 보고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형님 그래요 오빠하고 의논해서 정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미진이 준식에게 물어보니 하긴 작은아버지가 근식이 데리고 때를 끓여 드시는 것도 힘드시지 당신이 해온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직접 작은아버지 세장가 드실래요? 하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재호 아저씨께 부탁을 드려보세요. 그래 그게 낫겠소. 그렇게 해서 다음날 준식이 재호에게 부탁을 하고 재호가 친하게 지내는 재종을 부추겨서 옥란은 재종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근영은 옥란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비로소 근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시로 드나들며 아버지와 동생 근식을 챙겨야 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올 초인 1월 18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도가 실패하자 정부는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에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5월 26일 대통령 직선제를 강행하는 한편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가 연행정헌주, 이석기, 서범석, 이뭉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는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국제구락부 사건 편집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에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6월 20일 부산국제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원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국제구락부 사건이 일어났으며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6월 30일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석부를 외국에 팔아 벌어들인 달러를 민간 기업체에 불화하여 밀가루와 비료를 수입하게 하고 이를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피해를 입힌 사건까지 발생 중이었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고 혼합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마련했다.
7월 4일 군경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의 기반이 굳히기에 들어갔으니 이 나라 젊은이들의 시신이 산하에 흩어지고 피로 물들 때 위정자들은 정권욕에 눈이 멀어 부정을 저지르고 그 부정이 젊은이들을 앗아간 것이었다. 황골에서는 52년 7월 16일 근영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부정이 드러났는데 대한중석에서 생산되는 중석을 수출하여 얻어지는 달러가 특정 무역업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밝혀져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정부와 야당 간의 정치적 쟁점이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천하에 들여놨다. 중석달러는 당시 수출의 주종품이었던 중석을 팔아벌어들인 달러로 이 돈은 대한중석의 외화처분 요강에 의거해 선박, 광산용 자재 및 전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업인들은 재무부 및 농림부 고위관리들에게 접근, 긴급을 요한다는 명목 아래 중석달러를 비료 및 양곡 수입용으로 전용하여 배정받기 위한 로비를 펼쳤다. 정치권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재선시키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당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는 대한중석의 노무자용 백미 수입을 위한 중석불 20만 달러의 불화를 계기로 미진 상사의 15만 1천 달러를 비롯하여 모두 14개 무역업자에게 비료 수입용으로 91만 9,500달러, 양곡 수입용으로 300만 5,480달러 등 모두 395만 6,430달러가 불화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업자들은 5배의 장사를 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국회는 뒤늦게 중석달러 배정의 흑막을 알아채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내막을 파헤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폈으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무역업자들이 500억 원의 부당폭리를 취했다는 사실만 겨우 공표하는 데 그쳤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8월 27일에야 마지못해 시작되었는데 미진 상사 이연재와 남선 무역 김원규, 영동기업 최정석, 신한기업 강한욱 등과 해당 기업의 임원 몇 명을 기소했으나 공판정의 담당 검사가 입회조차 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이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산지검 검사장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모자를 체포하도록 경남도 수사과에 엄중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도 휴전과 함께 흐지부지되어 관련 무역업체는 사건 발생 5년 뒤인 1957년 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싱거운 판결로 중석불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리고 중석불 사건으로 물러났던 백두진 재무장관, 박희연 차관, 최도용 이재국장, 황호영 이재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승진,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8월 5일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 선거 실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태영 당선되었다. 그리고 8월 28일 일본은 미군정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나라가 1월 18일에 선언한 평화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 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 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군정이 종식되고 독립이 되자 다시 영토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었다. 오랜 전쟁으로 병력이 필요해 개정된 법에 의해 9월 1일 국군 징병제 실시되었다. 9월 중순이 지나자 진규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에게 9월 26일에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으러 발산 초등학교로 나오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진규는 그 지옥 같은 전장에 다시 갈 생각을 하니 잠도 오지 않았다. 차라리 부상이나 당해서 올걸. 차라리 검지를 잘라버릴까. 가마손 옆에 놓여있는 낫을 들었다 놨다 해보고 여물 써는 작두를 매만졌지만 쉽게 행동에 나서지를 못했다. 몇 날을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다가 9월 26일 징병검사에 가지 않고 말았다. 어이없게도 진규는 기피자가 되고 만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난리통에도 어김없이 추석을 다가오고 집집마다 조촐하나마 음식들을 만드느냐 분주했다. 추석날 아침 차례를 지나고 음복을 했다. 그동안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던 진명은 추석이 다가올 무렵에서 뒷간 출입도 못하여 윤희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는데
우울한 추석을 보낸 지 나흘 만인 19날 38배 꽃다운 윤희와 17살의 용동이, 그리고 14살의 영동이, 8살의 갓난이, 5살의 연동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윤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명의 상여를 용동이와 영동이가 따라가며 소암다리를 건너서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윤희는 마당가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다. 형님 들어가요. 어린 조카들 생각을 하셔야지요. 근영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누워서 또 울었다. 딸 희연이 윤희의 옆에 앉아서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눈물지었다. 진명은 좌방산 기슭에 묻혔다. 그리고 윤희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울타리를 꺾어가며 소암다리 건너 산모롱이를 바라보며 눈물지었다. 그 무렵 송산에 살던 흥덕은 안감내 양조장에 취직한 차남과 셋째의 뒷바라지와 넷째의 학업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을 결심하고 장남에게 살림을 맡기고 안감내에 집을 마련하여 이사했다. 52년 12월 3일 유엔 총회에서 인도 대표가 송환거부 포로에 대한 관리를 중립국 관리에 맡기자는 결의안이 전폭적 지지 속에 통과되었다. 유엔군 사령관 리츠웨이 장군 나토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 그 무렵 동독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였고, 스탈린은 미군과 유엔군을 한국에 묶어두어야 미국 주도의 서유럽 재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동료를 북한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미국은 북한을 이길 수 없으니 끝까지 버티라고 독려를 했다. 국군을 10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으로 늘리는 것을 백선엽이 벤플리트 대장에게 꺼내했고, 그리고 미 대선에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되었고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벤플리트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꺼내했다. 그렇게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재종의 사촌집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아들 근식이가 철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 이참에 아들 뒷바라지도 하고 아예 서울로 올라가 살 생각에 살고 있던 집을 윤희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만 봉쇄를 해제한다고 했고 장개석 총독은 본토 수복을 천명하자 전쟁으로 피폐해진 중국은 앞뒤로 적을 맞이할 처지가 되었다. 재종은 조금 있던 전답을 진규에게 맡기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농사를 지어서 꿀떡 삼키면 심하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팔아버리고 아예 청파동에 집을 사이사를 했다. 성경으로선 문만 열면 한 집 건너 근식이네 집이고 샘터를 가려면 늘 그 집 앞을 지나야 해서 영 거북살스러웠는데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아주 속이 시원했다. 18살의 태복이는 근식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말에 부러웠으나 집안 형편상 어쩔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는커녕 국민학교를 근식이보다 월반을 해서 1년이나 일찍 마쳤는데 중학교 꿈도 못 꾸지 않는가. 용동이도 봉숙이도 그 난리통의 학교도 못 마치고 말았는데 자위를 하면서도 근식이가 부러웠다. 그런가 하면 진훈도 재종의 아들 근식이 철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아들 성동이를 이참에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 중학교 시험을 봐 합격을 했다. 진훈의 생각은 안감내 당숙 흥덕에게 부탁을 하여 맡기려 하였으나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니 녀석 혼자 밥을 지어 먹기에는 힘들게 생겨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월곡동 피복공장에 다니는 봉숙이와 복순이가 사는 곳에 방 하나를 더 얻어같이 끓여 먹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성경에게 부탁을 했고, 성경은 받은 은혜도 있어 쉽게 부탁을 들어줘 성동이를 같은 집에 방을 얻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인 3월 5일 휴전에 확실한 회방꾼 스탈린이 사망하였다. 한편 진규는 봄이 돌아오자 많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남의 품팔이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안감내 재종들은 양조장에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다는데 당숙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에 취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니, 형수 연실이 서방님 서울 가시는 길에 성동이 쌀이랑 부식 좀 갖다 주실래요? 하고 나서 괜찮을까? 멈칫했지만 주소와 보따리를 넘겨준 것은 진규가 도착할 시간은 봉숙이가 공장에서 일을 할 시간이고 기다려도 성동이가 돌아와 있을 시간이니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주소와 보따리를 넘겨받은 진규는 소주고개를 넘어 강촌에서 기차를 타고 월곡역에서 내려 주소에 적힌 곳을 찾아가 성동이에게 쌀자루와 반찬 보퉁이를 건네주면서 기웃기웃하며 집안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잊은 물건을 찾으러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질러 온 봉숙이와 두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멈칫하던 봉숙이는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고 들어서던 발길을 돌려 밖으로 뛰어나갔고 진규는 급히 성동에게 나는 안감내 지능이네 집에 들러 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 이만 가봐야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오고 성동이가 따라 나와 배웅을 하고 들어가자 진규는 이리저리 훑어보며 봉숙이를 찾았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봉숙이는 골목 귀퉁이에 숨어서 진규를 지켜보며 분명 나를 찾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며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의 결정에 공장에 취직해서 왔지만 그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건 두려움 때문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날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 자신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용돈이 작은아버지는 골목길을 벗어나 신장로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봉숙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진규를 보냈는데 여자가 순결을 바치든 빼앗기든 그 남자의 것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시기여서 봉숙이 또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유교적 관념에서 벗어나기 전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지만 골목길을 벗어난 진규가 신장로를 따라 안감내 쪽으로 걸어가는데 검문소가 보여서 그곳을 피하려 정능천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능천 뒷길로 내려가는데 앞불사 반대편에서 총을 맨 헌병 둘이 걸어오고 있었다. 시민증 좀 봅시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없는데요. 당신 빨갱이 아니야? 내 뜬 것부터 주었다. 아닌데요. 그런데 시민증이 없어. 저 집에 두고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집이 어딘데? 안감내인데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징병검사 기피한 것을 마음에 두다가 얼떨결에 안감내라고 둘러댔는데 지름길을 놔두고 검문소를 피해서 간 꼴이 되었으니 춘천 황꼴이라고 했으면 좋았으련만. 당신 군대 갔다 왔어? 뜨끔했다. 갔다 왔는데요. 그럼 제대증이라도 있을 게 아니야. 제대증은 없는데요. 아, 또 실수 아까 집에 시민증이 있다고 하고서 제대증이 없다고 하다니 옷을 급히 갈아입고 나오느냐고 안 넣고 나왔다고 하면 될 걸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새끼 기피자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면 왜 제대증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집에 두고 나와서 그래요. 금방 없다고 했잖아. 그럼 어디서 근무했어? 철원에서요. 철원 몇 사단. 여기서 다시 꼬이고 말았다. 순간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야기까지 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빨갱이로 몰릴 것 같은 생각에 철원에서 근무했다고 둘러댔는데 부상이 아니면 제대가 되지 않는 전시의 말을 잘못한 것이었다. 머뭇머뭇하는 진규에게 이 새끼 간첩이야 기피자야. 따라와. 하면서 헌병 초소로 데리고 들어갔고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이 백지를 한 장을 앞에다 가져다 놓고 물었다. 당신 집 어디야? 춘천이요. 나이는? 31살이요. 생일은? 10월 10사흘이요. 그럼 아직 만 30이 안 됐잖아. 아차차 한 번 꼬이니 더 꼬인 것이다. 순진하게 한 살만 더 불렀으면 됐을지 모르련만. 군에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국민방위군으로 갔다가 왔는데요. 그게 군대야. 해서 포로로 가서 개고생한 일서부터 다 이야기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정찰기 소리가 들렸다. 항공 하면서 진규는 책상 밑으로 숨었다. 이 새끼 쑤쓰고 있네. 야, 이 새끼 집어넣어. 기껏 머리를 쓴다고 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다. 그렇게 헌병 초소에 갇혀서 저녁 무렵 닭장차에 실려져 서울역에서 군용열차에 실려져 새벽 무렵 논산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신체 검사가 있었는데 신검을 기다리는 동안 모 잉크를 마시면 폐가 엑스레이에 까맣게 나와서 불합격된다는 둥 오른손 검지를 못 펴는 병신인 것처럼 하면 불합격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수검자가 귀머거리처럼 딴청을 피워서 군의관이 아주 작은 소리로 불합격 집으로 가 했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걸 잡아서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듯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렇게 신검을 받고 머리가 깎여지고 목욕탕에 집어넣어졌다. 아, 또다시 지겨운 전장으로 가야만 한단 말인가. 한숨이 나왔다. 휴전회담 중이라고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다시 전장으로 가야 하나이라 될 대로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몸을 닦고 있는데 야 신병 물 따뜻하냐? 얼뜻 보니 어라 오음산에서 부사수를 하던 박영수였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들어와 보면 알 거 아냐. 새까만 신병이 반말이야. 너 거기 기다려. 어딜 봐서 새까마냐? 박영수는 군화를 신은 채로 당장 요절을 낼 기세로 달려왔다. 이게 누구야 김진규. 너 이 새끼 살아있었구나. 야 말도 마라. 목숨이 모질어 살아 돌아왔다. 넌 어떻게 된 거냐? 기가 막히게 살았지. 그나저나 너 몇 소대 몇 분대야? 3소대 2분대. 그래 이따 내가 갈게. 그리고 그날 저녁 영수는 PX에서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진규의 내무반을 찾아왔다. 진규의 겪은 이야기를 들은 영수는 야 기막히게 살았구나. 난 바로 그날 걔네들한테 바로 붙잡혀서 끌려가다가 원창고개에서 아래로 굴러서 도망을 쳐서 민가에 숨어 있다가 수복이 되어 귀대하여 지리산 공비토벌 갔다가 6월 하순께 우리 8사단은 인제군 현리로 가서 45일 훈련을 받고 인제군 원통지구에 가서 일주일 정도 사격술과 엄폐, 차폐 등의 훈련을 받다가 출동 명령이 내려서 완전 무장을 하고 집결해서 트럭을 타고 1031고지 공격작전에 투입됐는데 비는 왜 그렇게 많이 오고 개 떨리듯 하는지 주먹밥을 먹는데 손까지 떨리더라. 한 12시쯤 돼서 수류탄이 터지고 조금 대응 사격하다가 후퇴를 했는데 소대장이 다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 밤새 기관총을 쏘면서 날이 새니까 물러가더라고. 그리고 사흘 동안 포를 갈게 되고 겨우 1031고지를 뺏었잖아. 그리고 여기 조교로 온 지 1년이 넘었어. 그랬구나. 이렇게 살아있으니 만나는구나. 그렇게 그날 해우가 있었고 진규는 그날 밤 침상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대까지 가마득했지만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했다. 다음 날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영수가 조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많은 특혜를 받으며 쉽게 훈련병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어떤 훈련병이 취사반에서 누룽지를 훔쳐먹다가 걸렸는데 교관이 두 손바닥만 한 누룽지를 입에 물리고 나는 게입니다. 를 복창하며 연병장을 돌게 하는 일도 있을 만큼 배고픔은 군 생활의 대명사였다. 한편 새 집으로 이사한 윤희는 오랜만에 기뻐서 행주치마에 눈물까지 훔쳤다. 작은 황골과 큰 황골 길목에 쓰러져 가던 초가 5칸을 벗어나 8칸이나 되는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그리고 근영이는 어려서 언니 근상이와 함께 살던 건넌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기쁨도 오래가질 못했다. 진규의 옷이 소포로 배달된 것이었다. 소포를 뜯어본 근영은 깜짝 놀랐다. 안갑내 당숙집에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기다리던 서방님 대신 군사 우편으로 옷이 배달되었으니 첫돌도 안 된 수동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야 했다. 동서호사다 말하더니 이게 뭔 날벼락인가. 윤희도 같이 행주치마 자락에 눈물을 찍어냈다. 그렇게 근영은 친정도 서방도 없으니 품팔이라도 해야 했다. 저 형님 내일 복상이네. 콩밭을 매러 가야겠는데 수동이를 봐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형님이 밥을 좀 챙겨주시고 갓난이 학교에서 오면 엎혀서 복상이네 밭에 좀 보내주세요. 그럼세. 갓난이는 이름이 희자였지만 모두 갓난이라고 불렀다. 다음날 엉금엉금 기는 수동이를 떼어놓고 콩밭 매러 가서 서너 고랑을 메었는데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젖은 찌어서 짜릿짜릿하고 눈길은 건너 느티나무 아래를 연신 눈길이 갔다. 새참을 먹고 다시 한 이랑을 매는데 다시 젖이 지어서 젖꼭지가 찌르르 해온다. 점심때가 다가오고 젖이 지다 못해 흘러나오는 젖과 땀이 3배 적삼을 적셨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갓난이가 수동이를 업고 왔다. 밭둑 밤나무 그늘에 앉아 수동이에게 젖을 물린 이 녀석은 허겁지겁 빨다가 까만 눈으로 빤히 쳐다본다. 그년과 눈이 마주치니 다시 열심히 젖을 빨았다. 그러더니 녀석은 배가 찼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하나, 둘 밭고랑으로 들어가면서 밥을 먹는 갓난이에게 갓난아 밥 먹고 여기서 놀다가 수동이 깨면 같이 놀아주어라. 알았지. 희자는 고갯방아를 찧었고 근영이는 수동이를 밤나무 아래에 눕히고 다시 밭고랑을 들어갔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다니고 그때마다 손바닥만 한 갓난이의 등에 수동이 엎여서 내보내는 윤희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으나 먹고 살기 위한 일이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1953년 6월 18일 대한민국 각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 중국 출신 포로 중 반공 성향 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이 일어나 휴전은 다시 물 건너가는 듯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성경은 행여 태봉이가 포로로 잡혀 들어가 있다가 풀려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뜨면 바라보는 쪽이 속실 중소 쪽이었다. 잠시라도 틈만 나면 그렇게 중소바라기가 되어 제발, 제발 하면서 한 달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래, 북으로 갔구나. 북으로 갔다면 그래, 잘 살아라, 잘 살아. 그렇게 수동이의 첫돌이 되어 근영이는 미역국을 끓이고 보리밥 한 구석에 쌀 한 줌을 앉혀서 수동이의 첫 돌을 자축했고 윤희는 수동이의 목에 실한 타래를 걸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27일 3년 한개월에 걸친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기뻐하였지만 선경만은 여전히 중소바라기가 되어 중소 쪽을 바라보면 한숨 짓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근영을 비롯한 식구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진규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시름은 놓을 수가 있었으니 모두 기쁜 얼굴들이었다. 위정자의 야욕에 의하여 한반도 전체는 폐허가 되었고 참전한 외국의 병력에까지 극심한 해를 입었으며 이때 사용된 폭탄의 수는 불분명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맞먹는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한국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45%에 이르는 공업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소련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도 북한 인구의 11.1%에 해당하는 113만 명의 인구가 전쟁을 통하여 사망하였고 양측을 합하여 250만 명이 사망하였다.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파괴되었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면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거리에는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에다 나라에서 제대로 구호를 받지 못한 상이용사까지 목발을 짚고 구걸하러 다녔고 서울 인심이 험악해지자 시골로 내려와 구걸했는데 황골에서도 중소 외나무 다리에 군복을 입을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 집을 비우고 산으로 피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복순 엄마는 목발을 짚고 온 상위군인과 한쪽 팔을 잃어서 갈고리 손을 한 상위군인 둘이 들이닥쳐서 행패를 당하였는데 갈고리로 손등을 핥히어 생채기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리고 밭 언저리 으슥한 곳에는 녹슬어가는 불발탄이 즐비하고 주인 잃은 철모의 파이버는 끈을 잘라내어 구멍을 뚫고 긴 막대에 못을 박아서 똥 푸는 바가지로 쓰였다. 그리고 철모는 깨끗이 씻어져 간이 절구통으로 실탄통은 연장을 넣는 통이나 가게집 간이 금고로 쓰이기도 했다. 충분한 장난감이 없던 아이들은 탄피를 주워다 입에 대고 불거나 무슨 보물인 양 주워 모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회당에서 쾅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연기가 피어올라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는데 진경이가 피투성이가 된 셋째 아들 대식이를 끌어안고 허둥대다 들쳐 업고 춘천 쪽으로 달려갔다. 불발탄 뇌관을 화롯가에서 가지고 놀다가 터진 것이었다. 그러나 인명은 제천 2호 세옹지마라고 지나가던 미군차가 진경을 발견하고 태우고 미군 부대로 데리고 가 치료를 해주었는데 눈을 수술하고 관통한 다리도 고쳐주고 공부까지 시켰다. 음선이는 아들을 낳아 태우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배급제도 실시되었는데 시골은 식량 배급은 없었고 대신 석유 등유를 한 되씩 주어서 모두 한 되 들이 소주병에 담아서 등잔불을 밝혔다. 그 무렵 진규는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오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리고 진규로부터 편지가 왔고 갓난이가 온 식구들을 대신해서 답장을 쓰면서 기특하게도 근영에게 작은 어머니 제가 부르는 대로 적을게 불러보세요. 그렇게 고맙다. 그렇게 해서 근영이가 불러주다 고쳐 쓰기를 반복해서 문장이 완성되었다. 서방님 전상서. 서방님 전선에서 얼마나 애쓰세요. 이곳 저는 서방님 덕분에 형님 모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조카들도 몸 충실하고요. 수동이도 잘 크고 있어요. 얼마 전 첫 돌을 지나고 서고 어제 첫걸음을 떼었어요. 사진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지만 마음뿐이네요. 할 말은 태산이라도 모자라나 다시 뵈면 그때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일게요. 그럼 다시 뵐 날까지 몸 성이 안녕히 계세요. 수동 엄마 올림. 그리고 우표값이 아까워 갓난이가 쓴 편지에 같이 넣어서 보냈다.
얼마 후 진규로부터 답장이 왔고 그때마다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간난이가 읽어주었다. 그렇게 몇 번의 편지가 오갔다.